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게. 그 오답 정리하는데 대략적으로 문제를 기억날 수 있을 만큼 정리하고 자기가 이제 실수한 이유가 틀린 걸 고른 이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답의 이유도 여기다 써도 돼요. 이렇게 헷갈렸는데 이렇게 해설을 들었더니 아니면 누가 설명을 봤더니 이게 내가 이렇게 오해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유고 이거는 문제, 이거는 이유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결 방법. 그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준언어하고 반언어면 이게 수반 동반 언어니까 이 목소리가 수반된 거고 요거는 준언어 반언어 비슷하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비언어라고 쳤을 때 언어가 아닌 거라고 했을 때 반언어하고 비언어, 준언어 이렇게 해서 용어의 문제인데 이게 출판사마다 이렇게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따로 시험 범위가 이 시험 범위인데 여기서 내가 틀릴 만한 출제될 만한 것들을 서너 줄이나 아니면 A4 반장으로 정리를 해서 만약에 30개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3개에서 5개가 걸려요. 그러면 한 등급이 올라가요. 이게 꼼꼼한 게 존재한다는 건 키 문제, 킬링 문제나 키워드 문제라거든요. 킬링 문제, 키 문제, 키가 되는. 그러니까 출제가 확실히 되는데 헷갈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거 보면 도표로 해가지고 시약 같은 건 반드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키워드 문제와 관련된 요점 정리만 따로 쓰는 게 시험장 직전 암기 메모들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하고 쭉 정리를 하고 그럼 이걸 언제쯤 하면 좋냐. 학교 수업 끝나고 아니면 뭔 공부를 끝나고 하루에 딱 5분, 여기 수업 끝나고 5분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이 5분 때 이런 데 여기다 채워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 틀릴 것 같다, 이거 틀릴 것 같다. 이게 지문이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준언어, 반언어, 비언어에 대한 이론이나 예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킬링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이게 뭐 사탐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킬링 문제가 어디 파트에서 나온다고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테마로 정리해서 A4 한두 장으로 정리를 해야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이걸 맞추는 거고 내신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복잡해 조금. 그러면 노트 정리하듯이 깔끔하게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노트 정리할 여유가 있는데 애들이 중요한 거 정리한다고 중요한 걸 노트 정리를 막 하는데 나중에는 당연히 아는 거야. 아는 걸 왜 썼을까? 이거.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해서 중요한 건 검은색으로 쓰는 거고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건 파란색으로 쓰는 거고요. 시험이 나와서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 빨간색만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 자기가 궁금해갖고 공부하면서 나 이거 모르면 답답해 그래서 하는 것 뿐이고 이거는 중요한 거 책 보고 공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실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새파랗게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빨간색으로 시험에 나올 때 이게 중요하겠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추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빨간 거를 전부 다 어떤 A4에다가 정리를 하는 게 꼼꼼하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이걸 공부했어요. 이렇게 문제 풀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시험에서 틀릴 만한 걸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추가로 써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모아놓고 쌓아가고 잊지 않겠다. 시험에 나오면 이건 안 틀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빨간색이. 됐나요? 이 꼼꼼하게 공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헷갈려. 또 왜 헷갈려요? 이게 네. 공감이 아니라 네. 약간 비웃는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준언어, 반언어를 명확하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않았어요? 아니요. 준언어인 건 알았는데. 알았는데. 공감이. 그런 경우에는 자, 헷갈렸을 때 본인이 지금 뭘 실수를 하시는 거냐면 밑줄 치고 내용을 하면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이 밑줄 친 앞뒤나 여기나 여기에 이 밑줄 친 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걸 보고 힌트를 보고서 요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요 힌트와 요것과의 관계를. 근데 보통 아이들이 틀리는 이유가 밑줄 친 거 기억만 꼴랑 보고 밑줄만 보고 생각하고 제일 적당한 거 골라듣는다.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요거는 헷갈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밑줄 친 건 주변의 답이다. 이렇게 격언을 외우시면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밑줄 친 거, 기억 쳐 있는 거, 빈칸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변에 답이 있어요. 어려우면 여기 지시어가 있으면 이 지시어를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락을. 그렇지만 이건 지시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답이 있다. 그 풀이 방법이 이거는 익숙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줄 친 건 주변에 답이 있다만 격언만 뼈저리게 느꼈으면 맞췄을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A에 해당하는 협상 단계를 쓰시오. 그 부분을 못 읽었다. 헐, 어디? 아니, 여기가 이거랑 이거는 쓰는데 이거는 봐가지고 얘만 쓰고 얘를 안 썼어요. 이건 AB고 이건 AB. AB 쓰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A 단계도 써야 되는데 이 큰 A를 안 썼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AB만 쓰면 되잖아요. 밑 이렇게 이게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이거는 한 번 더 해요.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번이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는 뭐냐면 간판이에요. 간판. 이게 어떤 문제냐, 어떤 가게냐, 이런 간판. 그러면 어떤 가게에 오면 그 메뉴판 있고 아니면 그 가격표 있잖아요. 이게 보기예요. 메뉴판이. 메뉴판이 뭐라고요? 보기. 메뉴판은 보기. 다 맞아. 근데 이게 상인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선택지예요.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판. 간판을 확정 짓고 이 메뉴는 뭐라고요? 이 간판을 상세 설명한 거니까 확정 지면 그 다음에 선택지의 중요한 단어를 보고 요 중요한 단어의 공통점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문을 보는 거예요. 국어풀이의 기본 통계는 이래. 그쵸? 그 다음에 길은 문제일수록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요. 이거랑 A랑 B랑 보기랑 문제랑 보기랑 선택지랑 제시문이랑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름 문제일수록. 이렇게 도식화된 문제일수록 전체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전체를 했을 때 여기를 단어를 흩어놔요. 이렇게 뭐라고 틀리라고. 이게 출제의 기술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의 기술에 홀랑당하신 거예요. 여기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또는 뭐냐면 여기서 그 부분을 못 읽었다 하는데 조건을 번호를 써버릇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1, 2. 이 조건이 나오는 게 조건 삭제하고라고 해서 국어는 조건이 아닌 걸 지워나가고 남는 것 쪽에 고르는 거거든요. 수학은 이 조건이 하나 나오면 반드시 식을 한 줄 써야 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애들 길은 문제일 때 조건 빼먹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조건 번호 좀 쓰라고 1등급 아니면. 국어도 조건에는 번호를 쓰고 조건은 체크를 해야 돼. 조건에 번호를 써라. 이걸 뭐라고 했죠? 주변에 답 있다. 이건 뭐라고요? 조건 번호를 써라. 이 정도까지는 설명해야지. 잘못 읽었다 제대로 읽기 뭐 가르치는 거고 뭘 공부하는 반성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지. 됐죠? 자, 표현상 특징 몰랐다. 뭐 있어요? 네. 어떤 표현상 특징 몰라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선택지에 나오는 이게 서리법이 있는지 유사한 통사구조가 있는지 이게 이 마지막이 모르는 거를 묻는 거라 서리법이 아니래요. 저희도 일자리를 범하는 중이지 않을까. 속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동승이 뭐예요?
같이 타는 거야, 지하철에. 같이 지하철에 탄 사람을 보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주제 안에서, 줄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고, 어떤 거는, 표현법을 하는데 별로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동승을 한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데 질문을 해요. 힘들죠. 통사구조는 반복할 수 있죠. 같은 열차도 가고, 사람들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같은 여러 사람을 보면서. 어때? 대조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말 모르겠걸랑 이 줄거리랑 주제를 가지고 이 줄거리 주제에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먼 걸 찾는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맞아요. 찾아서 확인도 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서리법과 서리적이라는 걸 한번 풀어봤으면, 서리법과 서리적. 서리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서리적은 묻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까다 물음표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서리적이 아니라, 서리법도 아니라 까로 돼 있는데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제상, 흐름상, 뉘앙스상 질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교과서 열심히 공부, 이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라면 열심히 공부했었어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더 풀어봤으면, 이런 거 할 때 푸는 방법을 들었으면 맞출 수도 있는. 얘가 문제가 몇 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쵸? 어려우면 이렇게 주제로 접근하세요. 자, 주제가 답이든지 답이 아니다. 이거는 됐어요? 또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용하라. 적절하지 않은 것. 안은 이렇게 세모쳐요. 항상 두 개가 헷갈렸다. 이제 보세요. 이게 선택지 5개요. 답이 뭐예요? 손가락 찍어봐. 이게 답이지. 왜 이게 답이? 이 4개 방향이고 이거니까. 하나 연습할까? 자, 또 답이 뭐예요? 손가락 찍어봐. 3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갖고 틀리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반대니까 이게 아닌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네가 모르는 엉뚱한 거예요. 너 이걸 지금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 비교가 답이란다. 어쨌든,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랑 이거랑 헷갈려. 그럼 뭘 보고 찾는 거예요? 힌트 보고. 이렇게 힌트, 숨겨진 힌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는 걸 줄여가는 거예요. 자, 18번 보세요. 뭐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럼 맞는 게 몇 개예요? 4번은 골랐었는데. 그렇지 않아. 왜? A를 골랐을 때 이걸 바꾸는 기준이 뭐냐? 에? 내가 이거 A인데 B라고 잘못 체크했거나, 이거를 안 바꾸면 내용 설명은 하나도 안 했는데, 중학생 동생이 이걸 왜 안 바꿔? 이건 확실하잖아. 여기 근거 있다며. 이런 것만 바꾸는 거고 나머지는 안 바꾸는 거야. 지장이 있어요. 왜? 이걸지 저걸지 모른다. 근데 자기는 이거라고 언뜻 했다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자기가 확신을 더 추가해요. 이게 이거야. 이게 맞을 거야. 이것 때문에 틀리면 큰일 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화살표로 이 A의 답은 당연히 이거야 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다음에 이체자 뜻을, 이거는 이제 필기 열심히보다는요. 이거는 쌤이 그냥 되게 스쳐가듯이.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 자습서에 요점 정리 있잖아요.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요. 진짜. 죄송. 그렇군요. 그쵸.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만 좀 했으면 금방 했을 텐데. 이게 어디 가냐면 표가 있고. 표 제일 오른쪽 끝에. 리을, 미음, 히읗, 하면서 이렇게. 그 위에 이체자라고 써있었는데. 근데 이거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거 안 했어요? 사라진 글자트. 이런 걸 이체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위에 이체자가 써있는데 설명이 되게 짧게 해서. 오케이. 정리. 자, 다음에 사회보세요.
아니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오답 정리를 하더라도요. 이렇게만 해와도 문제 가져오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잖아요. 문제 푸는 방법이나 그죠? 여기는 시험 보는 방법 얘기해줬고 여기는 공부하는 방법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정리 안 하면 나중에는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른다는 거지. 자, 그래프 오른 분석 보기에 고른 거. 그래프 분석. 어떤 그래프? 여기서 예. 자, 그래프를 보는 기본 구조는 항상 정의역 x가 뭘 뜻하나 보는 거예요. 뭐예요? 자, y축을 봐야 되는데 왼쪽은 뭐예요? 돈. 자, 오른쪽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점으로 보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점이라면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연대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로 볼 수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x축을 보고 y축을 봐야 돼요. y-도 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이게 이렇게 정비례인지 아니면 이렇게 반비례인지를 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가로축 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세로축 보고 그 다음에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꺾인 점이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 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점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연도랑 돈 그게 몇 배 차이인가를 봤는데 상층 하층 소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표는 반드시 봐줘야죠. 요 두 개 기준이 뭔지니까 상위와 하위의 소득 그러면 어느 차이가 더 배수가 크냐를 보면 되죠. 그럼 요건 그대로인데 이거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라고 할 수 있죠. 요것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표시해 준 거죠. 몇 배 차인지. 됐어요? 보는 방법. 그래프를 보는 일반 방법이라고. 자, x축 보고 뭐라고요? y축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전체 흐름 보고 꺾인 점이나 특징 있는데 보고.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선택지 1번, 이게 선택지 2번, 이게 선택지 3번, 이게 선택지 4번이면 5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주로. 됐어요? 이렇게 상하이에서 해서 요걸로 요 도표를 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냈죠? 계층 양극화니까 이 두 개의 갈라짐 요거는 검은색과 파란색의 차이를 가지고 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양극화 현상이 개방적인지 이거는 해석하는 문제로 나온 거죠? 재산과 소득 차이에 대한 경제적 차이 여기에 재산과 여기 10,000원하고 소득하고 근데 여기서 재산은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10,000원 그러면 이거 소득이라고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단어로 그렇게 리을이 맞다. 자,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있나에서 소득이 많으면 재산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소득의 차이가 이 기준 다 맞아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요? 소득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누적되면 이렇게 해서 누적되면 재산이 많다 할 수 있죠. 그건 엄밀하게 파악한 거 그건 잘했어. 그건 뉘앙스고 공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뉘앙스고 풀고 이게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따져가지고 막 소송하고 이런 거 발생하고 막 그러거든. 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뭐라고 그래프 분석 잘못한 건 아니고 그래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계략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됐나요? 에? 다 거의 이렇게 국어 그래프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거 그래프 분석. 옆에 수인수 안 보고. 어디요? 근데 대략적인 숫자로 되어 있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회문화나 사회 같은 거 풀 때 퍼센트로 나누면 숫자를 몰라요. 이해돼요?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면서 수가 늘었다 이렇게. 왜? 비율은 느는데 수는 줄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보다
비율은 줄었는데 숫자가 늘어나.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보다 뭐 석유의 원자력의 비율은 늘고 무슨 뭐의 비율은 줄었지만 실제 숫자는 요때는 경제가 조그맣고 이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1%와 여기에 1%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런 거가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숫자를 써보면 숫자를 직접적으로 써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퍼센트로 할 때 숫자까지 써놨으면 이 퍼센트가 몇 명인지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와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거다. 이거는 문제를 풀고 주의를 했으면 이런 거 주의해야지 라는 생각을 더 했을 텐데. 기후 그래프 오른 장면 어떤 기후일지 몰랐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특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볼락 써서 어떤 기후가 이렇게 딱 떠올려서 외우면 좋겠지만, 이거 월이잖아요, 월. 이거 밀이잖아요. 그러면 강수량은 이 정도 나오고 온도는 이 정도 나오고 이건 뭐라고요? 여름에 더 뭐라고요? 안 오네. 그죠? 밀수. 온도는 이걸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안 오는 거네. 여름에 안 오고 봄, 가을에 많이 오네. 얘가 북반구랑 남반구랑 여름이 다르대요. 네. 왜 다르냐면 북반구에는 육지가 많고 그렇게 해도 여기는 바다가 많고. 북반구는 이때쯤이 여름인 거잖아요. 북반구가? 아니요, 여름 날. 남반구. 남반구요? 아니요. 여름에 날짜는 똑같아요. 아닌데 겨울이 여름이란데. 겨울이 여름, 여름이 겨울이지. 뒤집혀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하고 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때 여름이죠. 그럼 얘네는 요거 전체가 겨울이지. 얘가 여름이면 겨울이고. 그래서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인데 이때는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게 맞는데 온도로. 그러면 이때가 여름은 아니잖아요. 얘는. 온도가 낮은 게 겨울이지 이때는. 얘네는 낮은 게 겨울이지. 높은 게 여름이고. 그러니까 겨울이 여기고 겨울이 여기지. 아니래요. 그럼.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대요. 전체로 비슷해서. 이때가 여름이네? 그냥 이게 북반구 특징이래요. 온도가 비슷한 게. 북반구 어디에? 30도나 되는데? 무슨 어디 기후였는데 기억이 안 나서. 북반구에서 이렇게 30도로 1년 내내 유지하는 데가 어딨어? 유럽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양성, 서한 해양성 기구 있는 유럽 쪽에? 비슷한 거대. 지중해성. 지중해. 그래서 겨울에나 이런 데에 해양성 편서풍 타고 많이 먹고 무덥고 1년 내내 이렇게 여름에 건조하고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이게 북반구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잖아. 남반구. 그냥 지중해성 특징이 그렇대요. 지중해가 여기 있잖아. 여기. 왜 그러면 적도가 가깝고 뜨거운데 하나씩 다 알고 된다고? 아는 거 제끼면 되잖아. 이율이 맞대요.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에 강수량이 더 많다. 이게 겨울철이고 이거는 여름철이요? 이거 나도 받아야 될 거야. 이거 나도 틀리면 안 돼. 그럼 넌 안 보이는데. 자, 이 5번도 있었더라고요. 이건 뭐 때문에 쓰는? 그냥 글자 있는 거네? 경제? 기간이 헷갈려서. 어떤 기간? 기간 특징이 헷갈려서 틀렸어요. 뭐의 기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빈부주의에서는 빈부격차 심하시잖아. 어떤? 틀렸다고 해서 틀렸어요.
그런데 틀렸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을 못했다고.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리해서 다 해놓으면 다음번에 이걸 맞추는데 이걸 정리 안 하면 똑같은 걸 틀리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자 수정자유와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는 구분했어 시험 볼 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요거는 경쟁 심해진다, 요거는 복지 강해진다 라고 나누어서 풀었어. 그런데 이걸 못 골랐어 시험 중에. 머리가 한 번 뒤집히고 한 번 더 뒤집힌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여기 팔자를 이쪽으로 이항하면서 플러스 8이잖아. 마이너스 8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부호 바꿔야 돼 해서 또 플러스 8 됐어. 마이너스 8로 부호 바꿔야 돼 해서 또 플러스 됐어. 식이 복잡했지만 어쨌든 한번 바꿔야 돼 막 이렇게 이항하면 바꿔야 돼 그래서 바꾸고 바꿨어.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체크법이 자 봐봐 신자유주의하고 수정자본주의 이렇게 있잖아. 그럼 수정자본주의 내용은 다 동그라미 치고 신자유주의 내용은 다 세모 쳤어야 돼. 체크할 때. 그럼 덜 헷갈려. 그러면 뒤집어도 이건 신자유주의 그럼 비판하고 이렇게 분리해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 어떤 거 동그라미 세 번데 이렇게 뭐 자연과학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거 내용은 이건데 아니다 이렇게 되고 막 그렇거든.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 내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아서라도 확실히 구분을 하면 더 편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갖고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보면 이 둘이 대입해서 나오면 얘 내용은 동그라미, 얘 내용에다 세모, A 팀은 동그라미, B 팀 토론할 때도 이렇게 하면 세모 쭈르륵 보고 동그라미 쭈르륵 보면 여기서 A, B의 대원 내용은 풀기 쉬운데 이거 가다가 여기서 헷갈려서 뒤집어 버리고 틀리고 그러거든. 이렇게 대립되는 거는 동그라미 세모로 나누어서 체크해. 이건 이해됐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험 찍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내용 떠나서라도 이렇게라도 풀으라고 맞추라고. 대립되는 거는 뭐라고? 이 내용에다가 세 명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다음 거. 이것도 고민 많이 하네. 일부러 이렇게 바꿔버리네 쌤들. 나왔다 홀랑 쓰는데 프린트 줄 때 이 얘기 잘하는데 이게 두 개의 방향이 있어. 이 방향도 있고 방향인데 한 방향만 주고 이걸로 시험 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코일이 그러니까 코일 방향을 봐봐. 이렇게 받는 거를 애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받는 거를 이렇게 받는 걸 시험 문제 낸다고. 이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주면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면 한 A 방향 거를 주면 B 방향 거로 시험 나면 요거 외운 대로 그대로 하면 함정 팠다고. 이게 출제의 기본 상식이요. 야 다음 거. 야 너 출제의 기본 상식에 과목에 한 장씩 당했는데 문제 푸는 걸로 해? 가나 옳은 설명만 걸어줘. 아니면 아까 했던 아까 했던 건 뭐지? 그 신자유주의. 그거? 그러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보면 내 생각에는 뭐라고? 이게 네가 문제를 푸는 양만 좀 더 늘리면 한 10점 정도 더 올릴 것 같은데. 그 공부는 더 안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문제 푸는 노하우나 기술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풀렸던 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약간 이거 전에 1시간이 자습이면 그때 문제 풀고 시험 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너 보면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열심히 보고 막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막 너덜너덜하게 읽었는데 문제를 풀고 조금만 연습했으면 점수가 10점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양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읽고 이제 문제 풀어야지 하고 딱 보고서 봤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만 땡겨서 해보라는 거지.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게 좋냐면 권하는 게 이거를 하는 걸 한 70%만 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30%를 또 읽어. 제가
그래서 그냥 헷갈려서 처음부터 다시 했어.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가 요점 정리 공부를 하잖아. 그 다음에 문제를 풀으라고. 그래서 틀려놓으면 틀리는 걸 여기다 체크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공부하라고. 그걸 못해요. 처음부터 다시. 그치.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해서 틀린 게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이렇게 모른다고 딱 줄 쳐주면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다시. 아니 그러니까 그 여기서 다시 다 봐도 되는데 이거를 읽고 완벽하게라는 게 없거든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70% 능력으로 줄이면 이걸 문제를 풀고 여기서 틀린 걸 여기다 체크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다 보라고. 그러면 네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읽는 게 달라지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거만 대딱 읽다가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런 문제 있거든. 이해돼? 어?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100으로 하고 이걸 30으로 하지 말고 이게 70% 하고 이렇게 풀어. 이거 30 풀었지? 다시 이렇게 30으로 하면 10점 더 오른다고. 130이요. 똑같이 130. 응?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많이 풀어야 하는데 일정 부분 읽고 틀린 부분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네 방법대로 공부하라고. 그러다 자신 있으면 또 30% 풀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